건축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건축이라는 범주가 기획, 디자인,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 한 파트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과 설계 파트에서의 건축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소프트웨어를 건축 툴이라고도 합니다. 툴은 도구를 뜻하죠. 도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즉, 건축 작업을 하는 데 있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업무에 따라 쓰이는 툴이 다를 테고 같은 업무더라도 다양한 툴을 다룰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겁니다. 땅을 팔 땐 삽이 최고의 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굴삭기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고 쉽게 땅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굴삭기가 과연 최고의 땅 파는 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감자들이 탈옥하는 영화를 떠올려보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나가는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탈옥을 하려는 수감자들에게 굴삭기보다는 숟가락이 땅을 은밀하게 파고 나가는 최고의 툴일 겁니다. 뭐 굴삭기가 있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탈옥을 할 수도 있고. 각 소프트웨어들의 다운로드 링크는 정보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평가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툴이 유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로잉은 손 스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면상의 선이나 곡선, 패턴 표현 등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작도 툴을 말합니다.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와 어도비사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어도비사의 포토샵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포토샵은 제가 리터칭 및 편집 파트에 넣었습니다. 오토데스크와 오토캐드 단어 정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회사 이름이고 오토캐드는 제품의 이름입니다. 즉 오토데스크에서 오토캐드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거죠. 마치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들듯이 오토데스크에선 오토캐드를 만드는 겁니다. 오토캐드는 건축뿐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계, 선박, 자동차, 제품 등 오토캐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죠. 오토캐드는 정밀하게 2D 도면을 그려낼 수 있는 툴로 학습이 너무나 쉽습니다. 다만 졸업한 이후에 어쨌든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각 사무소마다 사용하는 오토캐드 세팅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캐드를 구글에 검색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정확한 툴이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 그리고 구조 도면 그런 걸 그려낼 때 사용합니다. 오토캐드를 학교 가기 전에 미리 배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때 사용하는 정도의 기능이라면 정말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배워도 되고 좀 잘한다는 친구한테 배워도 됩니다. 하루, 그것도 2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오토캐드는 보통 건축학도로서 처음 접하게 되는 툴이다 보니까 이 툴에 정통하려고 그리고 마스터하려고 너무 깊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툴은 툴일 뿐이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어도비사의 제품입니다. 일러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오토데스크가 더욱 큰 회사라고 알고 있겠지만 시가총액을 보면 어도비사가 4배 이상 더 큰 기업입니다. 어도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에 이은 4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는 보통 포토샵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툴은 비교 대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툴입니다.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일러스트는 벡터 기반의 2D 드로잉 툴인데 벡터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트맵이 있는데 대표적인 비트맵 기반 툴이 바로 포토샵입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픽셀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확대해도 깔끔하게 칼 같은 경계를 보이는 경우가 있죠. 전자는 포토샵으로 그리고 후자는 일러스트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러스트는 수치 기반으로 정확한 사이즈의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형태적으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상이 필요한 2D 작업에 많이 사용됩니다. 건축에서는 보통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 일러스트가 사용됩니다. 다이어그램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2D는 X 그리고 Y 두 축으로 구성된 평면에다 그려냅니다. 3D는 여기서 Z축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생겨난 공간을 말합니다. 3D 모델링 툴부터는 학습할 때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맥북을 갖고 카페에 가서 3D 모델링 툴을 다루면 나도 이제 건축학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3D 모델링 툴을 다루면서 공지각력이나 스케일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고 본격적으로 밤샘이 시작될 것입니다. 스케치업은 트림블사의 제품입니다. 한때 구글이 스케치업을 갖고 있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트림블사가 갖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툴 중에서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고 나이가 지긋하신 소장님도 잘 다루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공면 영상을 만드는 데는 난이도가 좀 있지만 박스형 건축물을 만드는 데에는 스케치업만큼 배우기도 그리고 다루기도 쉬운 툴은 없습니다. 국내에 많은 커뮤니티와 교육 자료들도 많아서 학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3D 웨어하우스를 통해 3D 모델링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추가 프로그램인 루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 화면이 깔끔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건축주와 이야기를 할 때 스케치업 화면을 켜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국내 사무소에선 대부분 스케치업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학생 때 스케치업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안다면 알바나 인턴 자리를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이노는 맥닐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고 스케치업과 경쟁 구도에 있는 툴입니다.
사용자 수는 물론 스케치업이 훨씬 많지만 라이노는 공면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는 3D 모델링 툴입니다. 자하디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라이노를 이용해서 디자인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버전은 라이노 4였는데 지금은 7 버전이니까 그만큼 툴적으로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공면 모델링이 쉽다는 점 말고도 장점들이 많은데 두 가지만 더 말해보겠습니다.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편집기인 그래스호퍼가 있어서 모델링 작업할 때 반복 작업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사이클스라는 실시간 렌더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렌더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필요한 기능들을 루비를 설치해가면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툴이라고 한다면 라이노는 그 자체로 많은 기능들이 있는 툴입니다. 다만 스케치업만큼 사용자층이 두텁지는 않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라이노와 스케치업을 비교하는 영상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스호퍼는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에디터입니다. 그래스호퍼는 라이노에 포함된 기능이라 별도의 툴로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라이노 파트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뺐습니다. 디자인 논리만 명확하게 세운다면 정말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과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스호퍼는 코딩 지식이 없는 디자이너들에게도 마치 코딩한 것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스호퍼를 이용하면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만 구분해 보겠습니다. 반복 작업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2번 이상 반복되는 수동적인 작업을 알고리즘화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컴퓨터가 반복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인 애드온을 추가로 설치하면 빛환경 시뮬레이션, 구조 시뮬레이션 등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라이노 뷰포트에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너무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ds Max는 오토데스크사의 역사 깊은 3D 모델링 툴입니다. 예전에는 3D 스튜디오라는 툴이었는데 그 이름은 3ds로 줄이고 뒤에 Max를 붙여서 3ds Max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델링 파일 포맷 중에서 3ds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3D 스튜디오에서 파생된 포맷입니다. 렌더링이 꽤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키프레임을 설정해서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었던 툴입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선 3ds Max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엔 분당 700에서 1000만원 정도의 외주비를 받고 동영상 만드는 알바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영상 제작이 어려운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트위모션이나 루미온, enscape를 사용해서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3ds Max 유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도 3ds Max를 가르치는 곳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인테리어과에서는 아직도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3ds Max 렌더링은 정말 그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입 딱 벌어지는 렌더링들은 3ds Max를 이용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에서 사용자층은 많이 줄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툴입니다. 3D 모델링과 렌더링은 마치 피자 반죽과 토핑 같은 관계입니다.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었다면 멋진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렌더링 툴은 설치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존의 3D 모델링 툴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플러그인 형태와 독립 실행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렌더링 툴의 대표 주자인 V-Ray는 플러그인 형태이며 트윈모션과 루미온은 독립 실행형입니다. 3D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보다도 렌더링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재미를 느껴 푹 빠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렌더링은 아는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렌더링 툴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V-Ray입니다. V-Ray는 카오스 그룹의 제품입니다. 보통 V-Ray라고 하면 V-Ray라는 이름보다는 V-Ray for 3ds Max, V-Ray for 스케치업 등으로 불립니다. 제품마다 각자 설치해야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어떤 모델링 툴의 V-Ray냐가 for 다음에 붙는 것입니다. 3ds Max V-Ray와 스케치업 V-Ray는 역사가 깊어서 다양한 설정을 상세하게 할 수 있고 그만큼 렌더링 퀄리티도 높습니다. 그에 반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라이노 V-Ray는 상세 설정의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카오스그룹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들의 V-Ray가 나열되는데 아마 판매량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트윈모션과 루미온을 이용해서 렌더링이 쉽고 편해졌다고 해도 V-Ray 렌더링을 따라오기는 힘듭니다. 만약 사실적인 V-Ray 렌더링을 배워보고자 한다면 3ds Max나 스케치업의 V-Ray 렌더링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트윈모션은 에픽게임즈의 프로그램이죠. 에픽게임즈라면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바로 그 회사입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개발한 곳으로도 유명한데 트윈모션이 바로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죠. 언리얼 엔진이 사실적인 렌더링이 가능한 게임 엔진이라면 굳이 왜 트윈모션을 개발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트윈모션은 프랑스의 아반트사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던 툴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픽게임즈가 트윈모션을 산 겁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언리얼 엔진이 사실적인 렌더링 표현은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편집하고 상세 설정을 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트윈모션은 사람, 사물, 가구, 자연물 등 데이터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씬을 쉽고 빠르게 꾸며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분야 맞춤형 렌더링 툴인 것이죠. 게다가 그래픽 카드인 GPU 코어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여기에 이제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평가판과 교육용 트윈모션은 무료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미 포트나이트로 돈을 워낙에 많이 루미온은 트윈모션과 경쟁 구도에 있는 렌더링 툴입니다. 이 또한 그래픽카드 렌더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빠른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루미온의 로고를 잘 보면 알겠지만 건축보다는 조경에 특화된 툴입니다. 실제로 조경학과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트윈모션은 잘 모르고 루미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변화되는 조경의 형태가 트윈모션보다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렌더링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트윈모션과 루미온 모두 사용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료인 트윈모션에 한 표를 던집니다. 도면과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서 멋진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 결과물들을 편집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비중으로만 보자면 3D 모델링과 렌더링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리터칭과 편집이 있어야 더욱 훌륭한 결과물로 만들어집니다. 어도비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은 프로그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지를 편집하는 툴입니다. 렌더링한 이미지에 리터칭을 한다거나 패널을 만든다거나 사진을 편집한다거나 다양한 일을 포토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포토샵으로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저조타도 포토샵을 손에서 뗄 수가 없습니다. 명함을 만들고 사진을 편집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포토샵은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작업하는 툴입니다. 포토샵을 잘 익혀두면 건축 설계뿐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도 꼭 또 쓸 일이 있으니까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프리미어 또한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인데요. 프리미어는 동영상 편집 툴입니다. 포토샵이 한 프레임, 이미지 한 장을 편집하는 툴이라면 프리미어는 이어지는 이미지들의 연속인 동영상을 편집하는 툴입니다. 같은 동영상 편집 툴인 애프터 이펙트에 비해서 학습 난이도가 낮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툴입니다. 특히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프리미어 정도는 할 줄 알아야겠죠. 다만 트윈모션이나 루미온에서 렌더링한 영상을 편집하는 정도라면 프리미어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퀀스 사이즈, 영상 출력, 클립 자르기 등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말 몇 시간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눈 돌아가는 엄청난 효과들을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면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지 말고 프리미어만 배워도 충분합니다. BIM은 건축학도라면 한 번씩은 꼭 듣게 될 단어입니다. BI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봅시다. 쉽게 말하면 모델링 형상의 데이터를 접목시키는 개념입니다. 3D 모델링 툴에서는 단순한 직륜 면체가 BIM 툴에서는 정보를 더 기입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두께 몇의 구조벽이 되는 것이죠. BIM의 중요성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BIM 툴의 종류는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BIM 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은 2002년 오토데스크가 지금 돈으로 약 1,6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시 오토데스크 시총의 약 10% 정도를 투자한 셈이죠. 2002년이면 BIM 개념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을 때였을 텐데 오토데스크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빔 모델링의 두 양대 산맥은 레빗과 아키캐드입니다. 국가별로 선점한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빔 툴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레빗이 아주 우세한 상황이죠. 아키캐드를 오토캐드랑 비슷한 툴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레빗이 우세합니다. 아키캐드는 헝가리의 본사가 있는 그래픽 소프트의 제품입니다. 그래픽 소프트 본사에 가면 스티브 잡스 동상이 있는데 그가 아키캐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거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아키캐드는 윈도우즈보다 맥 OS에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아키캐드 아이콘들은 이쁩니다. 국내의 빔 시장을 보자면 아키캐드 사용자보다 레빗 사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일을 계속하겠다면 아키캐드보다는 레빗을 배우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아키캐드는 레빗과 경쟁 구도에 있을 만큼 쟁쟁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빗에 비해서 도면화 작업 시간이 짧고 그래서퍼 아키캐드 라이브 커넥션으로 그래서퍼의 파라메트릭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건축 툴의 종류를 대략 파악했으니 페이서에서 공부를 시작해봅시다.